신중사대주의는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뭐 김구를 띄우고 막 뭐 이 모든 민족주의적인 광풍의 원료는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한국에다가 약도 주고 병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기네들 팀을 짜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언론을 막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자기네 역할을 막 홍보하고 하는 이런 방법론은 우파들보다 훨씬 더 고도로 뛰어나고 조직화되어 있고 잘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뭐를 그 위해서 무슨 비전을 제시를 할 거냐. 저는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저런 지리멸렬한 이런 상황은 그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이제 역사를 왜 좋아하시나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역사를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인류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실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를 실험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무엇일까? 이런 걸 찾아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들을 공부하고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책 내용이 이 장건의 실크로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실크로드라는 게 이 길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를 갔구나.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길은 얼마나 좀 험난했을까 뭐 이런 그 상상을 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그런 그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와 관련된 책을 뭐 하나씩 둘씩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으신 게 언제쯤이셨나요? 초등학교 4학년 무렵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예.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뭐 역사에 대해서 평소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예. 보시는 그 역사의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역사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도 하시고 또 섭렵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얻게 되신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뭐 어떤 일이든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무슨 일들이 쌓여서 그 시점쯤에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우리가 오늘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에는 반드시 그게 그 시점에 그런 형태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들이 계속 쌓여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그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제일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예. 근데 그 기자님 인과관계라는 게 참 힘들지 않나요? 특별히 인문학에서는 예.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참 어렵다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에서는 뭐 실험실 환경을 딱 세팅을 해서 딱 그 실험을 돌리게 되면 이게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인간 세상, 특별히 역사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에서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깔끔하게 이렇게 도출해내기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그런 인과관계들이 쭉 나타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 혹시 기자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역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인과관계가 잘 보이더라 하는 그런 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그 서적들을 읽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항상 이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거,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 이런 것만 이제 찾아서 읽다 보면은 외골수 길로 빠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 이런 걸 써놓은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그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자료들을 쭉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과관계들이 발견이 돼요. 제가 이제 그런 동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게 이 시점에 이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여러 인과관계들이 끊임없이 쌓여왔었구나. 이 세상 만사가 거의 이런 식이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혹시 그 동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가 쌓여서 그 사건이 터지게 됐다. 예. 그러니까 이 서학이 없었으면 동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것은 그냥 동학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서양의 문물, 서양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밀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안티테제로 등장한 게 동학이거든요. 그래서 동학은 굉장히 그 반동적이고 그리고 주자성리학적이고 그리고 친중국적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동학이 혁명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내야 되는 이런 고통이 좀 있죠. 혹시 뭐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동학의 이 부분은 좀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전봉준이 마치 무슨 뭐 혁명적으로 이 반봉건 질서를 타도하기 위해서 뭐 동학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근래에 그 전라북도하고 정읍에서 이 동학 그 참가자 후손들에게 뭐 그 저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이걸 왜 주나? 저는 아니 그야말로 이 극단적인 반동의 그 사상이 동학인데 아니 그런 반동 주자성리학적인 질서 또 이 대원군하고 동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원군이 그 선동을 해서 일으킨 게 동학이거든요. 그러면 어쩌자고 일어나? 동학이 과연 이게 혁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크게 지금 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학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 대원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이제 한국에서 교육 과정을 자연스럽게 밟아가다 보면 조선에 대해서 묘한 그 애착을 가지게 되잖아요. 애정과 애착을 가지게 되는. 예.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분명히 이게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는 이 일본의 이 침략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자생적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 자생적 근대화가 뭔가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순간에 일본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이 자생적 근대화를 밀어버리고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비참하게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자생적 근대화 이게 이제 그 실패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조선을 미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의 핵심 본질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조선이야말로 정말 문명 태화의 본보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조선 말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살았어요.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조선 초기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데이터상으로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후기로 가면 갈수록 완전히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폐가처럼 이 영국이 그 평가한 보고서에 하면은 이웃나라 일본은 문명 진화의 본보기, 이웃나라 조선은 문명 퇴화의 본보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조선이 어떻게 일본에다가 문명을 전해줬을까라는 부분에 심각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써놨습니다. 그러한 조선이 과연 자생적 근대화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려면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세계사적인 관점
적어도 이 동북아적인 관점에서 놓고 소위 말하는 이제 비교해서 봐야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그 조선을 막 미화 찬양하고 일본의 침략을 막 극도로 저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일국사적인 관점 보기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국제관계는 그 필요 없다. 우리만 보자 이건데 아니 역사라는 거는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 끝없이 이 전 세계가 흘러가는 것과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한반도 상황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그 일국사적인 그 역사 보기를 계속 하는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막 국수적 민족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 뭐 한국의 역사계의 주류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주류 시각이죠.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근데 참 제가 의문 드는 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지만 또 중국에 대해서는 묘하게 그 중국의 허물을 가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게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이 한국의 이 지식인과 지배층과 이 소위 말하는 이 여론 주도층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주자성리학적인 질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주의 이런 게 500년 이상 퇴적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조선의 이 양반 지도층들은 우리는 조선 사람, 우리는 조선민족이라는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1%도 없었다고 봐요. 그들의 정체성 속에서요. 예, 그냥 우리는 중국의 이 소위 말하는 중화 문명이 임명을 한 그냥 속국의 제후 신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화를 따라서 중국의 문명을 따라서 중국화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거의 다 중국식으로 창씨 개명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이름 뭐 본관제도 이런 거는 전부 중국식이고 그렇죠. 특별히 뭐 이름 석자 이런 것도 다 중국식이잖아요. 예, 뭐 본관을 따르는 거라든지 하여간 엄청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유 문화라고 그 이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중국 문화예요. 예. 옷도 중국식이고 제사 지내는 것도 중국식이고 심지어 그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이 연구한 그 족보 연구에 의하면은요. 지금 그 양반 사대부 가문들의 족보를 보면 거의 80% 이상이 우리의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라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화 문명을 추구하는 이런 사대주의 사상에서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실제 그랬던 거 아니면 약간 족보를 쉽게 말하면 이제 다시 쓴 건가요? 일부는 그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상당히 좀 위작을 한 거죠.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족보 연구가들에 의하면 지금 현존하는 족보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제 족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좀 윤색이 있었다. 예. 자기 가문을 더 좋고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심지어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노 씨잖아요. 이 노 씨는 강태공의 후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네네. 사실 제가 노 씨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왔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세계 노씨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고 그 세계 노씨 대회에 참석한 노씨 대표들이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만찬을 같이 했는데 우리 노씨가 세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씨죠. 예.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중국의 후손이야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가 500년 동안 거의 모든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출이 지금 친중 사대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500년 동안 그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시진핑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사실은 한국은 500년 동안 우리의 속국이었다. 이 얘기는 이 동북아의 한반도는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미국은 손 떼고 나가라, 이런 그 의미죠. 그래서 그 한국 문제, 이 한국의 친중 문제, 이게 간단치 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족보에 보면 거의 70-80%가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너희들 기록해놨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 뭐야? 한국은 뭐야? 화교 국가잖아. 실제 그런 주장을 하나요? 중국 그게 한중 동조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면 말이야, 우리 화교들이 그 중국인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니까 너희들 화교 국가 아니야. 근데 화교 국가가 어떻게 말이야, 우리 친중 사대주의의 품에 안겨야지 어떻게 우리하고 적대를 하는 미국의 품에 안겨가지고 한미동맹을 하느냐. 빨리 한미동맹 깨고 나와서 우리하고 손잡아라. 이게 한중 동조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일본을 왜 그렇게 막 물고 뜯고 막 일본이 뭐라고 그러면 막 발끈하고 막 이러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시진핑 그 발언 소개하신 그걸 일본 총리가 했다면 한국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아베 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시바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난리가 났겠죠. 이거는요, 중화 질서 속에서 중국이 중화의 본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 조선의 그 양반 사대부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두 번째 중화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중화라고 그러죠. 우리는 소중화인데 일본은 그 중국에다가 그 책봉 조공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봉도 안 받고 조공도 안 바쳤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침략을 하려고 해도 배를 타고 와야 돼.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중국한테 아쉬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책봉도 안 받고 조공도 안 바치고 독자적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이 사대부들은 저것들은 이 중화 문명의 바깥에 있는 이 야만의 족속이야. 저것들은 바바리안이야. 우리랑 어떻게 같은 반열에 오르는 놈들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래서 조선 지도부들 이 생각이 요즘에까지 이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일본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외놈 쪽발이 뭐 개다나 끌고 다니고 뭐 훈도시나 차고 칼이나 휘두르는 뭐 이 정도 존재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조선 500년 동안 친중 사대주의에 그 찌들었던 한국인 이 DNA 속에 일본은 뭐 우리보다 훨씬 하등한 이런 그 족속들이라는 아주 강력한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기자님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조선이 했던 그 친중 4대 정책이 정말 비굴하고 비열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안 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통해서 중국에 대항하고 또 맞서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과연 힘 대 힘으로 갔을 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일본처럼 맞다이 까는 그런 저항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독자적으로 어떤 힘을 확립하고 끝까지 죽더라도 저항을 해가지고 민족의 혼이라든지 그걸 확립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또 국제정치라는 지정학적 현실을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쉬웠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바다하고 그 분리돼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그 독특하다고 치면 우리하고 상당히 그 비슷한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문제를 이 비교 연구를 하는 대상은 일본이 아닌 베트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베트남도 중국에다가 그 책봉 조공을 했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한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관료를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토가 대륙으로 해서 중국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베트남의 큰 차이는 뭐냐면 베트남은 그렇게 책봉종을 하면서도 자기네 왕을 황제라고 칭합니다. 천자라고 칭해요. 우리는 황제라고 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져서 황제라고 칭했는데 대한제국이 황제라고 한 것은 중국의 명나라라는 중화가 없어져서 청나라 저거는 오랑캐야. 그러니까 저건 중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망한 명나라의 그 중화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중화가 됐다. 그게 대한제국이에요. 그런 의미로 황제 선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중화가 됐다. 이 중화가 저 여진족, 저 오랑캐 같은 놈들에게 이 중화가 이 정통이 갈 리는 없다. 우리가 중화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 소중화주의에서 조선 후기로 가면은 조선 중화주의라는 게 나와요. 조선 중화주의 가면 우리가 중화다. 그 표출이 대한제국이라는 거예요. 베트남은 우리가 중국에다가 사대를 하고 뭐 하는 걸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우리가 천자야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의식을. 중국이 쳐들어오면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베트남을 침략을 했다가 아주 쌍코피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은 뭐냐 이거죠. 그렇게 비교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이 확실히 심각한 네. 이 정신질환. 저는 이거를 이제 친중 사대주의는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 이 문화적인 충돌이 벌어지느냐? 일제 말기에 창씨 개명이 벌어집니다. 창씨 개명은 우리는 지금 조선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 이름이 고유의 이름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개소문이라든지 뭐 거칠부라든지 많죠. 근데 이게 전부 조선 소위 말하는 주자성리학이 막 이 사회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방귀깨나 끼는 집안 사람들은 전부 중국식으로 창씨 개명을 한 거예요. 말씀하신 중국식의 이름 석자 또는 두자, 예. 창씨 개명이죠. 뭐 돌림자를 쓰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만 가지고는 네. 이게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런데 1930년대 후반에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이거 이제 한국인들을 징집을 해가야 되겠는데, 징집을 해가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인들을 군대를 훈련을 시켜야 되고 무기를 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밤에 말이야 네모반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다 수류탄 까던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조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름이 보면은 저거 한국인인 걸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받침이 거의 없는데 한국은 받침이 있다 보니까 이름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 당시 조선 총독부의 재령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식 이름을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본 이름이 필요한데 너희들과 내선일체라고 하면서 왜 일본 이름을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이름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막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선일체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창씨개명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창씨개명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온 게 뭐냐? 일본 입장에서 보면 뭐 편의에 의해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이 조선의 사대부나 이런 양반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중국 문명의 퇴를 끊고 일본 문명으로 이 강제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씨개명에 굉장히 심오한 이 한중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코드가 많이 엮여 있어요. 또 한반도를 두고 대립하는 중국과 일본의 어떤 알력도 그렇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그 조선인들이 창씨 개명을 오히려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 처음 듣네요. 보통 저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근현대사 배우면 조선인들이 원치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는데 일본인들이 강요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이름을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 건 무조건 다 강제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원해놓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역사를. 그 당시에 일본 이름을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총독부에다가 우리 이름 왜 못 쓰게 하냐라고 그 청원을 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사료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무슨 창씨개명을 무슨 이건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아까 이제 중화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북경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 때 그 기억이 나는 장면이 이제 폐막식이었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그때 중국에서 한복 입은 사람들을 그 폐막식에 전면으로 내세워 가지고 뭐 김치 같은 것도 자기의 문화 일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한복도 마치 중국 문화 일부인 것처럼 소개를 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경악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그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근데 한편으로 이걸 좀 뒤집어서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LA에서 그 교포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폐막식에 참여해서 뭐 이게 우리 문화다라고 했으면 과연 한국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이런 민족적인 문제 이게 점점 왜골수로 가고 있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국수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좀 그 우려되는데 이 세계 그 역사를 보면 이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적 시민이 아닌 일반 그 신민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역사 의식이 있어요. 뭐 무슨 국가 의식이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이 국가라는 것을 표상하는 뭐 국기가 등장을 하고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국경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게 국가와 국가 간에 국경을 넘어갈 때 이제 프로토콜을 위해서 뭐 여권을 만들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냐 이런 걸 이제 이 국민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신민들을 하나의 어떤 그 국민으로 묶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을 해요. 뭐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한 단계에 올라가면 이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나치즘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식의 이제 군국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세계 보편성의 원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제 약화가 되는데 한국인들의 경우는 상당히 그 특수하고 독특한 세대에 속합니다. 오늘 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좀 그 있는 대로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네요. 어떤 말씀? 제가 일제 시대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 회고록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일제 후반기에 태어나 193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초등학교에 갈 때 국어를 뭐로 배웠냐? 일본어가 국어예요. 그다음에 국기에 대하여 경례 그러면 일장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국가를 부르면 일본 국가를 불렀어요.
그다음에 일본말만 사용하고 조선말 사용하면은 제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 일본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일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평론가 유정호 씨가 쓴 나의 유년 시절이라는 책을 보면 자기네들은 그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면 한국식 이름으로는 얘가 유정호인지 뭔지 이게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를 하면 옛날 일본 이름으로 야 나카무라야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친숙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솔직히 우리는 다 일본인이었다 이게. 그런데 어느 날 해방이 됐대. 그래서 너희들 지금부터 그 한국인이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한국말을 해. 한글을 배워. 근데 한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 다나카 선생님이 일본을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천황폐에게 격려를 해야 되고 막 이걸 가르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나 김창수야. 그래 앞으로 나 이제 다나카라고 부르지 말고 김창수로 불러. 그리고 너희들 한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이러니까 이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다 교류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격렬하게 새로운 한국인을 만들기 위한 민족주의 교육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 이전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반일 감정의 시작은 1945년 8월 15일서부터예요. 그게 굉장히 이게 뿌리가 깊어요.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이 5.16을 일으키고 났을 때 이 군인들은 완전히 민족주의 화신들이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였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부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민족을 중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웅을 추앙하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고 현충사를 복원을 하고 야 우리 그 민족 중에 위인이 누구야? 안중근 기념관을 세우고 김구를 띄우고 그 이전까지 동학은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동학난으로 그 표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황토현에서 그 동학 승정 기념탑을 세워요. 거기에 가서 유명한 연설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동학 접주였어. 동학난은 말이야 난이 아니야. 우리 5.16을 일으켰듯이 이건 혁명이야. 그래서 동학이 난에서 혁명으로 바뀐 게 1962년이에요. 거기 결정 역할을 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네요. 네. 오늘날 김구를 띄우고 이 모든 이 민족주의적인 광풍의 원류는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한국에다가 약도 주고 병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극단적인 국수적 민족주의 바람이 이 민족주의가 이게 국민들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이 신민들을 국민으로 계몽각성시키고 단합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이 효율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느 단계 올라가면은 이제 세계 보편적인 이 상황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박정희가 일으킨 민족주의 광풍이 좌익 세력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국수적인 민족주의 광풍이 좌우 합작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독특한 통찰력이네요. 근데 맞는 말씀 같아요. 찬찬히 들어보니까 네. 그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이 좌우 합작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물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민족주의와 또 좌파에서 그 추진했던 민족주의의 그 목적은 좀 달랐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약간 차이가 있겠죠. 목적의식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수단으로서 그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치 단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어떤 극단적인 민족주의에서 우리가
한 단계 승화해서 이제는 어떤 세계 시민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이런 쪽으로 한 단계 더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러면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예. 그 민족주의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보편의 가치로 승화돼야 되는 시점이 있다. 예. 근데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예. 뭐 어떤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민족주의가 쓸만한데 예. 여기 다음부터는 이거는 좀 철저하게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민족주의는 위험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의견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시절에 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막 국민들을 막 이제 아침부터 깨워 가지고 막 뭐 새벽정이 밝았다. 네, 뭐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자조자립 뭐 남이 뭘 해주냐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 일해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민으로서 이 국가의식이나 국민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국민을 형성하는 과정까지는 민족주의가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게 이제 그 너무나 과도해서 그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간 게 나치 독일하고 일본 군국주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저렇게 되면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일본식 군국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일본 가서 일본의 이 지식인들 그다음에 일본의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일본은 때려 죽여도 군국주의로는 안 가겠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본에서의 전쟁은 국민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무라이들의 전쟁이에요. 국민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무라이라는 건 이제 전쟁을 위해서 그 존재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뭐 2번과 저번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가서 농사짓고 사무라이들이 가서 싸우는 겁니다. 일본의 전쟁 양태가 그랬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각 번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이게 다 국가 총력전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번에 있는 군대들 다 해산하고 국민 개병제 그래서 이제 징집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전쟁에 나간 게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서부터 일본은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끊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이 일본의 이 군국주의자들의 멱살이 잡혀가지고 한번 볼까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10년 후인 1904년에 럴전쟁이 일어났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저 독일 산동반도에 독일이 조차지였거든요. 거기에 병력을 상륙해서 독일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또 1919년 뭐 20년 이 무렵에는 시베리아에 7만 5천 대군을 파병을 했어요. 1931년에 상해사변이 일어났어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 국민들은 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멱살에 끌려가지고 한반도에서 죽고 뭐 만주에서 죽고 뭐 태평양에서 죽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다 죽다 보니까 아주 뭐 그냥 군인들만 보면 이제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 군대를 없앴잖아요. 지금도 군대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일본에서는요. 아니 그 50년 동안 그 정말 엄청난 전쟁을 벌여가지고 수많은 일본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군국주의가 항복을 하는 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일본 국민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해방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절대 다시 군국주의로 안 갑니다. 우리 이런 거를 모르고 막
근데 무슨 아베가 무슨 군국주의를 가니 뭐니 정말 우리가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항상 일본은 야심을 가지고 있고 군국주의로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 상당 부분 지지를 보내고 있고 항상 호시탐탐 한반도를 다시 노리고 있는 존재로 묘사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기자님 말씀하신 일반 대다수 일본 평범한 시민들의 정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일본 지도층의 입장 또는 엘리트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의 한가요? 그 우파 엘리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군대를 가져야 된다라든지 그 평화헌법을 바꿔서라도 그 군대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군대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소위 말하는 정상 국가가 되는 거.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군이 있어야 된다. 국군을 가지도록 하려면은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평화헌법을. 그런데 이 평화헌법이 개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군국주의가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일본의 이 우익 지식인들이나 일본의 지도부들은 지금 한국이 북한과의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국방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을 정말 공포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한반도의 힘이 세졌을 때 일본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이런 거 한 번에도 생각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원인은 뭔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이유는 뭔가요? 자,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백제가 멸망하던 무렵에 일본에서 엄청난 군대가 와서 이 백제 부흥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금강 입구 거기를 이제 백강 전투라고도 하고 백촌강 전투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백제 부흥군과 외의 연합군과 신라 당나라 연합군이 일전을 벌여가지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이 신라와 당 연합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서둘러 도망가가지고 아주 성을 쌓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제 이게 한반도가 우리에게 일본에게 적대하는 세력에 넘어가면은 이 일본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워지는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 다음으로 고려하고 몽골 연합군이 여몽 연합군이라고 하죠. 저 고려 후반기에 두 차례 일본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태풍이 안 불어가지고 이 배가 안 부서졌으면 일본 아마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그 카미카제라는 말이죠. 신풍이라는 말. 예. 그래서 그때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막부가 붕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반도가 자기네들에게 적대하는 세력에 넘어가면은 일본은 곧 망하는 날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일본 지도부의 이 유전인자에 강력하게 각인이 돼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이 세지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반도를 여차하면 저게 우리 안보에 화근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차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힘이 모자라면 적어도 절반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한반도가 힘을 못 쓰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한반도 분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를 그냥 놔두면 이게 일본을 찌르는 창이나 비수가 되니까 이 창이나 비수가 힘을 못 쓰도록 자루를 분질러 버리자. 이게 이제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분단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중국이 만약에 한반도가 적대하는 세력에 넘어가면은 중국 사람들은 만주하고 그 한반도는 뭐 강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주 휙하고 다음에
그 압록강에서부터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도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만약에 자기네들에게 적대하는 세력에 넘어가면은 자기네들 뒤통수를 후려치는 망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망치가 힘을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뜨려야죠. 부러뜨리거나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서 중국은 수천 년 내내 순망치안의 관계다. 그래서 한반도에 중국 친화적인 정부가 수립되도록 수천 년을 관리를 한 거예요. 이게 국제관계고 국제정치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분단이 뭐 우리가 남북 간의 뭐 문제만 가지고 분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사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이 만나가지고 뭐 연방제 사인한다고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과 같은 이러한 구조가 해체되지 않으면 절대 저는 통일 어렵다고 봐요. 이런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일단 기자님은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 뜻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역학구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저는 달렸다고 봐요. 예. 근데 뭐 일단 현재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웃하는 나라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전혀 절대 원하지 않잖아요. 원치를 않죠. 네. 왜 지금 이러한 분단 체제가 지금도 계속되느냐? 주변국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게 지금같이 찢어놓는 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찢어놓는 거일 뿐이에요. 자,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지금 당장 저 그 군사력이 만만치 않은 한국과 주한미군이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이징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망하도록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놔두면 전 바보죠.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저렇게 뭐 다 굶어주고 가면서도 안 망하는 이유는 중국이 도와주는데 뭘 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아까 하나 궁금한 게 예.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일단 후생 지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삶은 많이 나아지는 징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신장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 영아 사망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뭐 이런 후생 지표들은 좋아지는 게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제 GDP 사이즈가 커지는 거.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독립을 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일각에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을 통해서 좀 답을 얻게 됐는데, 근데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좀 뭐 그런 생각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립을 해야 됐는지.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밑에 있는 게 낫다. 그냥 내선 일체로 가서 쭉 일본 있는 대로 가서 계속 일본이랑 왕래하면서 그냥 한 국가가 돼가지고 그냥 사는 게 좋았지. 괜히 독립해가지고 지금 고생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극단적인 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자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왜 독립을 해야 됐는가?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는 이제 우선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죠. 그 조선 총독부 시절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 총독은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조선을 통치한 사람은 정무총감이에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이 정무총감이나 이런 조선 총독부의 이제 고위 관직을 지냈던 사람들이 일본이 망한 다음에 그 일본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회의를 만들어서 그 거기서 이제 그 세미나도 하고 책도 내고 막 이런 그 자료들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이 조선을 통치했던 총독부 관리들의 생각은 이랬구나.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느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민 통치의 허상과 실상이라는 이런 책은 그 당시에 정무총감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가 이런 정책을 왜 했고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써놓은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한반도가 이제 느닷없이 소위 말하는 이제 통치 구조가 통째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미 군정원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뭐 정책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막 그다음에 막 좌익과 우익이 막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고 막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쫄딱 망해가지고 국민들 막 밥도 못 먹고 그야말로 막 1960 몇 년도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하는 이런 그 이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러려고 그 독립을 했나? 차라리 그냥 일본의 통치 하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더 행복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느냐? 윤치호가 합니다. 윤치호가 1910년에 조선의 망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요. 백성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은 아니 조선에 일어났던 포악하고 그야말로 막 백성들을 그냥 흡혈귀처럼 착취하는 이러한 이 포악하기 이를 데 없고 뭐 사유재산 제도가 뭐 인정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하게 그야말로 착취당하면서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이런 통치하에서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간이라는 거는 내가 우선 당장 뭐 국가가 외적을 막아주고 또 안에 있는 뭐 치안을 유지해줘 가지고 살고 내가 열심히 그 노력해서 내가 사유재산을 쌓으면 그 사유재산을 보호해주고 이런 게 국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조선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포갑통치 구조에서는 이게 더 고통만 일어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이 봉건적이고 포갑적인 이 동족의 통치를 받을 거냐 아니면 비록 이민족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문명 통치를 시행하는 이민족의 통치를 받을 거냐. 너희들은 어느 쪽으로 갈래?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예.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일본이라는 이 36년 동안의 이 식민 통치 그 구조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어떤 그 국가의 부의 창출이나 국민 소득이나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생적 근대화는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지극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인당 뭐 국민소득 뭐 몇십 불에서 과연 이렇게 빨리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거의 뭐 일본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1인당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그 원조를 하고 시장을 열어줘서 한국의 물건을 사줌으로 해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문명을 퇴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이 망했을 때 일본 그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국제법에 의하면은 승전국이 패전국 정부의 것을 전부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에 의하면은 패전한 나라의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 사유재산까지를 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미군정이 무슨 까닭인지 조선 총독부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2억 불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 그 다음에 이 그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약 76만에서 79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모두를 뺏어가지고 한국 정부에다 인계를 해줬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과연 오늘과 같은 이런 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게 밑바닥 그 파운데이션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요, 이 식민 통치를 했던 나라의 이 국가 재산뿐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를 통째로 뺏어 가지고 넘겨준 사례는 이 지구상에서 딱 대한민국 사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한일 회담 때 우리가 이제 일본에다가 야 너희들 식민 통치 36년 동안 우리를 수탈했으니까 그 청구권 자금 내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 그럼 우리도 그 너희들한테 청구할 게 있어. 그 재산 돌려줘. 국제법에 의하면은 정부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재산을 압류한 거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이건 국제법이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본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미군정이 전부 압수해서 너희들한테 다 인수인계하지 않았느냐. 그거 내놔. 그거 52억 불이거든. 52억 불 내놔. 이게 역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자꾸 막 뭐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부보다 망언이라고 그러죠. 부보다 망언이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야 우리도 역청구권이 있어. 우리도 너희들이 그 청구권을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그 역청구권 할 테니까 이거 내놔. 이거를 우리는 망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입장에서 뭐 정당한 걸 얘기한 거예요. 아니 국제법에 위배되니까 그 국제법에 의해서 내놓으라는 게 왜 망언이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니 지금 빨리 한일 회담을 해가지고 한일 두 나라가 과거의 감정을 털고 하나가 돼서 이 공산주의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싸우고만 앉아있으니까 야 너희들 왜 싸우는 거야. 일본 너희들 말이야 앞으로 역청구권 얘기하지 마. 우리가 말이야 그 패전국 너희들한테 그 너희들 패전했다고 그래가지고 배상금 한 푼도 안 물렸잖아. 그러니까 그 일본 민간인 재산 이거는 미국한테 배상금 낸 거로 쳐. 앞으로 너희들 말이야 이 역청구권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이 역청구권 철회를 해요. 그 다음에 야 한국 너희들도 말이야 너무 뭐 큰 걸 요구하면은 이게 한일 회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둘이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일본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저 외환보유가 얼마야? 그 당시 13억 불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유상 3억, 무상 2억,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그 김정필 오이라 회담에서 만들어낸 무상 3억 불, 뭐 유상 2억 불,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금액까지 정해준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아주 중요한 브로커 역할을 했네요. 거기서. 네. 그렇게 해서 한일 회담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막 그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막 일본을 막 몰아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일본도 할 만큼 했어요. 진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한반도도 일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그 자식을 낳으면 그 한국이 그 자기 고향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가 내 땅이라고 여기서 뭐 장사해가지고 뭐 집도 짓고 뭐 땅도 뭐 어느 날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그 모든 거 다 뺏기고 빈털터리로 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남겨준 걸 가지고 이걸 시드머니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살게 됐으면 야 일본 그때 말이야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너희들 정말 고마웠다. 이런 거 정도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식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여유를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근데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왜 독립을 해야 됐을까라는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님? 글쎄 뭐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일제시대 때 내선 일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영원한 갈등 없어요? 호남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없어요? 자,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런데 자, 이게 식민 지배를 하는 일본과 식민 지배를 당하는 조선 사람이다. 여기에 차별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민족 간의 차별은 저는 존재했다고 봐요. 그런 어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 한편으로 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나서 8.15 때 연설한 연설문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 티러니의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그 모든 거를 억압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말뿐만 아니고 생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보기에는 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성장을 이루고 여러 가지 후생적인 지표가 좋아진 건 있지만 그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자유를 이제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에게 동일하게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되찾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신이 주신 자유와 권리를 되찾는 차원에서 우린 독립을 해야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요. 일본이 그 항복을 할 때 항복도 이제 그냥 뭐 무작정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항복을 하긴 하되 어떤 조건으로 항복을 할 거냐를 가지고 끝없는 회의를 하고 끝없는 딜을 해요. 일본이 마지막까지 그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1919년 국제연맹이 인정한 선이었습니다.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일본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승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승전국이 돼가지고 1919년 안대로 했으면 지금 한반도는 그 일본 거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남태평양에 있었던 섬들 이거를 이 국제연맹이 전부 일본이 관리하도록 넘겨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태평양이 전부 일본께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선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그만큼 자기네들의 판도에 들어가는 걸 원했고 그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동아 공영권이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미국이나 이 연합군에 의해서 거부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조건 없는 항복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기자님은 역사를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뭐 주제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기자님이 접근하시는 그 역사 관점 또는 뭐 리서치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 뭐 역사학자 그 누구에게도 뭐 뒤지지 않을 정도 연구를 저는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김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동학에 대해서도 또 조선시대 뭐 여러 가지 근현대사에 대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굉장히 독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오셨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떤 역사적인 연구를 시작하실 때 어떤 뭐 마음가짐 아니면 어떤 접근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고 계신 어떤 그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역사를 공부한 거는 이제 현대사 부분을 가지고 이제 추적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분단이 됐고 우리가 왜 통일을 못했나 이런 과정을 추적해 가다 보니까 이제 뭐 건국이 나오고 건국 이전에 이제 분단이 나오고 분단 이전에 이제 국제관계 전쟁이 나오고 뭐 이제 그런데 현대사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현대사의 문제는 근대사 문제에 깊이 연결이 돼 있구나.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우리의 모든 DNA,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뭐 이렇게 단발을 하고 뭐 그 도포자락 휘날리는 거 대신 양복을 입고 뭐 집신 대신 구두를 신고 다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뭐 사고하는 그 이면에는 주자성리학적인 이런 가치와 질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구나. 그럼 이런 것들이 그 이전 시대에는 어땠을까? 그래서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조금씩 내려다 보니까 이제 근대사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때서부터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강단사학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서울대 국사학과를 중심으로 한 이 강단사학계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일국사적인 관점 보기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봤을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보니까 나가사키를 통해서 대지마라는 것을 통해서 네덜란드하고 무역을 하고 네덜란드의 이 동인도 무역회사가 그 당시로서는 최고급 정보를 막부에다가 수시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막부는 페리 함대가 이 자기네 나라를 개국을 시키기 위해서 함대가 딱 출항하는 순간 지금 페리 함대가 일본을 향해서 출항을 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나? 네덜란드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 국왕이 지금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함대를 보내는데 당신들이 만약에 이때 개항을 거부하면 정말 참변이 벌어진다. 그러니 개항을 해라. 그래도 이 막부가 그 미국 페리 함대가 막 그 일본을 향해서 오고 있을 때 자기네들은 이 막부가 이 미국 그 군함하고 싸우기 위해서 막 포대를 축성하고 그러는데 막상 배가 나타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 훨씬 엄청난 게 나오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다 망하겠구나. 그 정도로 열려 있었던 사회죠. 이런 걸 알면서 이 일국사적인 그 역사 보기는 이거는 사기극이다. 저는 이런 거를 느끼고 그때서부터 이제 관련 자료를 찾아가면서 국제관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근대사를 보기 시작을 했죠. 그 9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한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밟으면 근현대사 배우면서 참 거짓말을 많이 배워요. 그 기자님이 이제 연구하시면서 깨닫게 되신 한국 역사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뭔가요? 글쎄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많은가요? 예. 그래서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손을 봐야 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한국 역사를 다시 이제 제가 대학에 와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었다. 예. 이게 참 거짓말이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됐었거든요. 예. 그 배신감이 아직도 좀 생생해요. 저는 항상 고등학교에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을사오죠. 그걸 뭐 무슨 암송 구절처럼 외우고 다녔었는데 예. 막상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완용보다는 고종이 총 책임자였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나라를 팔아먹었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돼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그 당시 그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요.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전국에 일본이 인물이 나지 않도록 뭐 명산에다가 때려박았다고 하는 새말뚝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선 첫째로는 일본에는 풍수라는 게 우리처럼 그렇게 신봉되지가 않거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상당히 그래도 이 합리적인 그 생각을 가진 그런 나라고 그런 민족인데 그 명산에다가 민족 전기를 새말뚝을 민족 전기를 훼손하겠다고 새말뚝을 박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코미디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거를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뭐 군부대까지 동원을 한대요. 그런 걸 보니까 새말뚝이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추정해 보자. 그래서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전국에서 뽑았다고 그 정부가 보고해서 언론에 릴리스한 게 18건인데 그 18개를 뽑은 현장을 제가 직접 갔어요. 가서 이게 일본이 박은 새말뚝이다라고 그 주장을 한 증빅을 한 그 증거를 요구를 했죠. 근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를 일제 새말뚝이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고유제를 지내고 뭐 3월 1일 날 뽑고 8월 15일 날 뽑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일본 거라고 하는 증명을 누가 했느냐?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하긴 한 데도 있어요. 근데 누가 했냐? 그 동네에 사는 역술인 점쟁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일본이 박은 새말뚝이다라고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 그 역술인을 찾아가서 이게 일본이 박은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박혀 있었던 지역이 명당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명당인 거하고 이게 일본이 박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면 아무도 얘기를 못해. 사기극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충북 단양에서 단양에서는 이 남한강가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뽑은 걸 보니까 새말뚝이라고 했는데 그게 볼펜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야,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민족 정기를 회복하나? 뭐. 그래서 동네 주민들한테 이제 물어 이제 했더니 그 동네 주민 중에 하나가 이제 면장을 했던 분이 이거 다 사기극이다. 예. 이거 우리 주민들이 그 남한강가에 그 뱃줄을 묶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박은 건데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거 일본이 박은 거 아니라고 우리가 박은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본이 박은 걸로 둔갑을 했고 원하는 정답에 그냥 끼워 맞춰버린 거네요. 그다음에 저 양구에서 그 발견된 거는 크기가 제 키보다 더 커요. 2m가 넘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뭐 도르래 같은 걸 묵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박았으면은 이게 뭐 녹두 슬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새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저 위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그 아래로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저 위에다가 이거 세우고 저 아래다 세워가지고 이거를 철선을 엮어가지고 이 나무를 내리는 용도로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금오산에서 발견된 거는 그 당시 그 동네에 그 군부대가 주둔했는데 군부대 통신 안테나를 세우기 위해서 박은 거. 다 우리가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폭로를 했죠. 네.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뭐 진짜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소설과 사실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막 위대하게 생각을 하는 무슨 신흥무관학교에 누가 나와서 뭘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없어요. 연구자들도 솔직히 얘기해. 이거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른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거는 이 참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뭐 봉오동 전투에 관해 가지고 전투상부 하나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한국 독립운동 학계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는데 지금 항일무장 투쟁의 가장 빛나는 그 성과가 봉오동 청산리 아니에요? 봉오동 청산리가 그 모양 그 꼴이면 나머지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뭐 이런 거 하면 네. 이준 열사가 뭐 어떻게 해서 죽었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이 역사가 판타지처럼 각색이 돼 있습니다. 네, 참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정말 교육이 결국 뭐 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결국에는 뭐 그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교육을 하고 다시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 예. 네. 근데 기자님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예. 뭐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 시국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해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그다음에 뭐 좌우 가리지 않고 뭐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혼란스럽다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성장을 말하지만 기업을 옥죄이고 죽이는 뭐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든지 규제를 더 강화시킨다든지 또
뭐 그 노조 출신, 위원장 출신 사람을 뭐 노동부 장관으로 앉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지금부터 한 10년, 15년쯤 전에 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제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직권 플랜 뭐 B인가 뭐 이런 그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거기에서 조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보 진영이 지금 이 정도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집권을 못한다. 우리가 집권을 하려면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저쪽보다 우리가 경제도 더 잘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더 불려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때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 이제 이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주장이 이재명 정부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계 이 경제 환경, 국제 환경 질서하고 잘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잘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국제 경기, 세계 그 경기 변동이 완전히 죽으면 우리 경제도 죽을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뭐 엉망진창인데 국제 경기가 좋으면 우리도 덩달아서 수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될 거냐? 이재명 정부의 이 실력 여하에 관계없이 저는 여기에 그 우리 그 경제 문제와 우리 국민들의 이 호주머니가 불어난 문제는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그 한국 경제 문제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국내 문제는 두 번째 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 그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중국과 같은 저런 전체주의 국가가 세계 이 경제 공급망의 일원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을 이제 그 제껴놓고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그 공급망을 새로 만들겠다.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이 빼돌릴 경우에 가장 수혜국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국제 정세가 뭐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구상한 대로만 간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내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판도 짜고 뭐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뭔가를 뭐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려고 하는지. 저는 지금 한국이 근본적인 그 문제에 봉착한 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드는 중화학공업,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통째로 만든 IT 산업, 이 두 개 가지고 지금 40년 이상 먹고 살고 왔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지고 이 약발이 지금 떨어져갈 무렵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그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창출이 됐어야 되는데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으로 이루어진 이 양대축 이외에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봐야 뭐 K-팝, K-컬처? 과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뭐 K-팝이나 K-컬처나 뭐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세계에 공유되고 이런 거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고 대단히 저는 그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그 전후방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만들어지면 이 제조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막 부품 산업들이 쫙 염주알처럼 엮여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창출시켜주는 거는 개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걸 뭐 국가가 인위적으로만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뭔가 막 규제를 없애고 그다음에 창의성을 좀 폭발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정책을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막 연구소의 연구원들도 주 50몇 시간 이상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무슨 창의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런 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저 팀들이 자기네들 팀을 짜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언론을 막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자기네 역할을 막 홍보하고 하는 이런 그 방법론은 우파들보다 훨씬 더 고도로 뛰어나고 조직화되어 있고 잘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봐요. 훨씬 세련돼 있잖아요. 세련됐고 권력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저는 로마 시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치라는 게 저런 거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큰 방패, 그 다음에 긴 창 이런 걸 들고 전부 스크럼을 짜고 으쌰 하면서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래야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지지층을 확보하고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리크루팅을 해서 자리를 주고 그게 무슨 뭐 비난을 받고 뭐하건 막 초질관으로 밀고 가서 자기네 지지층을 확보하는 이런 능력은 정말 보수파들 정말 반성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뭐 했어요?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어쨌든 훨씬 더 진화된 정책과 전략과 수법을 쓰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리더가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리더 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리더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다양성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완전 적이 돼서 갈려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탄핵 이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를 놓고 보수가 한번 큰 내용을 알았었죠. 분열을 했었고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도 뭐 어떻게 이걸 바라볼 거냐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 어떻게 당을 정비할 거냐 또 부정선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슈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통일된 생각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생각이 다르면 쥐잡을 듯이 그냥 족쳐가지고 그냥 없애려고 하는 파묻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 우파 진영에 참 만연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어떤 비전의 실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리더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참 그 정치구호 중에 굉장히 선명한 하고 파워풀한 정치구호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살아보자는 쪽에 모든 대의를 그 총합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비전, 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의 그 비전을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확신, 이거를 주는 비전의 부재,
이게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저는 이거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아노미 현상이라고 보는데 예. 최근에 제가 그 보네퍼 영화를 봤어요. 예. 그 보네퍼 영화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독일의 사제가 보네퍼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틀러가 처음에는 뭐 지지율 3%밖에 안 나왔는데 보네퍼가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안에 뭐 독일 전체를 그냥 휩쓸어 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사제가 보네퍼에게 체념식으로 얘기하면서 히틀러는 독일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아주 나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전후 패전국의 어떤 독일인들의 어떤 그 정신을 아주 생기 있게 만들었던 그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독일 전역을 사실 불태우긴 했지만 나쁜 쪽으로 그게 발현되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쪽으로 발현된다면 좀 국민들에게 이렇게 상상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아까 기자님 표현대로라면 이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우려했던 그런 이제 민족주의가 한국에서 좀 국수주의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좀 보이고 있잖아요. 뭐 이쪽이고 저쪽이고 안에 거의 저는 좀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조금만 더 나가면 여기 이제 폭력이 결부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냐. 뭐 비전이 없잖아요. 야, 우리가 뭐 무엇을 위해서 뭐 이걸 내놓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제 갈 길을 잃고. 네. 지금 그리고 뭐 일부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간혹 있는데 뭐 이민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체념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액션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결국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허탈감과 실망감도 많이 이해가 되지만 대한민국이 왜 지킬 만한 나라인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2년 전이죠 벌써. 그 2023년 10월 그 7일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 깜짝 놀란 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광경이잖아요.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콜롬비아에서 유학하고 있는, 뭐 하버드에서 유학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저기 엘랄 그 국적기를 타고 그 텔아비브로 막 돌아가는 장면을 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SNS 올리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거기서 뭐 자기 나라 국가를 부르고 또 공항에 가니까 새벽 2시인데 이스라엘 여성들이 거기에 딱 도열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그 남성들을 환영해주고, 그러면 남자들은 막 그 피곤에 쪄들어 있다가도 활기를 얻어가지고 막 길을 세워서 막 전쟁터로 나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나라 사람들은 정말 중동 한 끄트머리에 저렇게 위치해 있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생각할 때 그래도 목숨을 바쳐 지킬 만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과연 대한민국에 저런 정신이 있을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유사시 어떤 급변 사태가 있을 때 또는 전쟁이 있을 때 과연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 또는 뭐 한국 사람들이 귀국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한국인들이 반드시 이 그 남한 땅에서만 붙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생각만 그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들이 계속 그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의 그 실력과 재능을 마음껏 세계에다가 그 발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굳이 한국인이 한반도에만 살아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서 모여 살면서 한국인의 어떤 재능과 재주를 인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더 큰 그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살면서 우리 어떤 고유의 아이덴티티 이것만 저는 지키고 그 보존하면서 살아가면 그 이스라엘 같이 되지 않나? 이스라엘이 그 뭐 우리가 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막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거 뭐 이래도 되나 뭐 싶지만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의 실력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런 훌륭한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대국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되잖아요. 왜 될까요?
우리의 끝없는 창의력과 끝없는 어떤 발전지향적인 이런 우리 나름의 어떤 그 독특한 그 DNA가 있어요. 한국인의 DNA가요. 예. 우린 자꾸만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막 절망을 하고 왜 우리는 이 꼴밖에 안 되나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는 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당장 나라 망할 것 같죠.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만들어 온 나라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극단적인 그 외국에 대한 이 감정 이런 걸 좀 쿨다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는 반일 감정만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은 뭐 친중 감정과 혐중 감정이 막 극단화돼서 이런 것도 저는 조금은 그 쿨다운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굉장히 또 흥미로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뭐 기자님만큼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각성하라는 말씀을 많이 전하는 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대비하는 한편 위기를 인식하지만 또 한편으로 극단적인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증되지 않은 그런 뭐 혐오는 지양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책으로 표출되는 중국의 정책이나 이런 건 상당히 침략주의적이고 공격적이고 도저히 국제 그 관계에서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뭐 폭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극단적인 혐오감이나 이런 거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 개인들에 대한 또는 뭐 집단에 대한 인종적인 혐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이제 그 통제가 안 되면 뭐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지금 막 일본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 음식은 왜 그렇게 좋아하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또 왜 그렇게 좋아하고 일본 가면은 배울 게 많아 뭐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조금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쿨다운 시킬 필요가 있다. 그냥 뭐 다 같이 그냥 더불어서 어우러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래전부터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은 이제 가려면 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철도로 연결을 해서 기차를 타고 가자. 뭐 이런 이 터널로 이제 한일간을 연결을 하자. 이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저도 거기 이제 한일 터널 협회 가입해.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이 하나의 어떤 그 경제 공동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미일 이 해양 그 동맹을 더 강화를 시켜서 혹시라도 모를 어떤 전체주의 세력들의 이 각축이 벌어질 때 우리가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자.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은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은 지금 일본 나름대로의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도 일본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미국 입장에서 한일이 그렇게 잘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위기가 됐을 때 진짜 친구가 될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훈련. 정치적으로 보면 아니 선거라는 게 뭐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뭐 같은 우파라고 하면서도 뭐 부정선거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간에 죽여 살려 싸우고 뭐 광주 사태 때 뭐 북한군이 왔느니 안 왔느니 가지고 또 싸우고 뭐하고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남아요? 왜 마이너스 뺄셈의 정치 뺄셈의 이 행위를 합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어떤 창의력을 그 발휘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 유지시켜주는 이 체제에 공유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양보해가면서 더불어 사는 이게 공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공화가 아니라 서로 간에 그냥 적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별히 소위 보수 진영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특히 적대감이. 보수 우파 진영이 더 심한 이런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레이건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예. 나랑 생각이 20%가 다른 사람은 20%의 적이 아니라 80%의 친구다. 예. 저는 이제 그게 뭐 현대 정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정식이라고 하나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한국 진영에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뭐 5.18에 대한 관점, 부정선거에 대한 관점, 뭐 윤석열, 박근혜 탄핵에 대한 관점,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어떤 이슈가 뭐 이슈에 갈아타서 그때그때마다 좀 껍데기는 좀 달라지지만 비슷한 형태가 항상 반복이 되잖아요. 예. 그 고질적인 이 반복되는 패턴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 근원을 따져가면 이 흑백 논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콩쥐 팥쥐, 뭐 흥부 놀부, 뭐 이런 그 어떤 극단적인 상황 이런 걸 너무 선과 악에 대해서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인간이라는 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세상에 100% 그 선으로 이루어지고 0% 악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80대 20? 이것도 양반이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51대 49 정도가 아닐까. 뭐. 근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 나하고 생각이 뭐 다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가 같으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화가 뭐냐.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무리를 이루고 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은 하나가 돼서 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걸 위해서는 자기 나름 뭐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걸 제외한 거라면 양보를 해가면서 힘을 합쳐야 무슨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력도 만들어내고 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기자님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전권을 가지고 있는 예.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아니면 뭐 당대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를 그 위해서 무슨 비전을 제시를 할 거냐. 저는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저런 지리멸렬한 이런 상황은 저는 그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 그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집권할 수 있는 어떤 집권의 정당성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그런 거 보고 배워야 돼요. 아니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정규제, 조갑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극단적으로 막 뭐 저주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번 방송 때 이제 조갑재 선생님을 패널로 모셨어요. 그래서 네. 대화를 했는데 제 채널에도 굉장히 그 욕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예. 댓글 왜 뭐 조갑재 선생을 왜 부르냐, 저 사람 보수도 아니다, 우파도 아니다, 이제 그런 그 비아냥 또는 욕설도 많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의견, 보수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섭외를 했었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치공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한 수 위예요. 저런 사람들까지를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이쪽 진영에서는 한 번에도 해본 적 있어요? 그나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선거운동 시절에 뭐 경제민주화 소위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걸 통해서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오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라면 로마 시대 때 이 군대 이 전법들을 보면 동맹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동맹이 자기네들하고 모든 게 다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하고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접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의 세력을 불려서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동맹을 만들 때 그러면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최소 공배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기준점. 그러니까 이 기준점에 포함된다면 누구든지 이 빅텐트 안에 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을까요? 어떤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 이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 끌어들이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민주 이런 거 싫어. 나 민주주의 할래. 근데 니네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뭐야? 그럼 얘기를 안 해.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가 조금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우파 진영들은요.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막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욕하기 이전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라도 한 표라도 더 확보하려고 저런 짓까지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좌파 진영에서 하고 있는 특별히 이재명이 했던 일들 같은 것들이요. 예. 기자님 지금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에 많은 보수 시민들이 여전히 낙심에 빠져 있는데 또 기자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자유 리더 아카데미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취지로 이걸 시작하셨는지 또 아카데미는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가 좀 의미심장하게 바라본 거는 청년 세대들의 이 등장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에 나가보면 전부 이제 어르신들 세대 이런 사람들이 군복 입고 깃발 들고 무승고 매퇴 이러면서 이제 모였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남동 앞에 거기 가서 막 청년들이 연설하고 그런 걸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논리도 대단히 정연하고 그리고 어쩜 그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그리고 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이 청년들의 자발적인 등장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를 갈망하고 있구나. 그 갈망이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제가 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또 우파에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한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자기 또래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자기가 저 친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 시키겠더라. 그러니까 막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지식은 얻었는데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내 지식이 체계가 안 잡혀 있는지 이런 거를 느끼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고 대화하고 질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면 어떠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좀 질문하고
그런 걸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번 실현을 해보자. 그게 이제 자유리더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주제는 정해놓고, 왜냐하면 이제 주제가 안 정해지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그 주제에 관해서 가능한 이제 하나의 이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와 관련된 이 청중들의 이제 질의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지식을 주는 이런 개념의 질의응답식 이런 강좌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처음이라 뭐 많은 사람들이 한 거의 70명 정도가 이제 많이 등록을 하셨네요. 예, 질문하는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이제 발전시켜 가서 진짜 내가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다 보면 이제 오프라인으로밖에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은 한계가 좀 있나 보죠. 온라인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뭐 이게 그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좀 끌고 가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강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 주를 이루나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건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영훈 교수가 그런 걸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미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오늘도 이제 강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중국의 그 총안전의 핵심이 뭐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살아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을 묻고 또 답변을 듣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비가 있나요? 회비는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대학원생, 뭐 이제 재학생들은 무료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10강좌에 10만 원씩인데 굉장히 저렴하네요. 예. 왜냐면 뭐 돈 없어서 또 등록금이 비싸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좀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1기가 시작돼서 오늘이 4번째 강의고 그래서 이번 강의가 9월 초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뭐 9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2기를 또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주제들은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또 강사분들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좀 초청을 할까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1기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 중도에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뭐 지금이라도 그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은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보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김종삼 대기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그 뭐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뭐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너무 그 안에서 알찬 내용 많이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